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강제추행이랑 강제추행 미수 다 합해서 총 4건 고소당해서 전부 혐의 없음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제추행 공소시효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 변호사들이 단 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7년, 어떤 거는 10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이 바뀐 건지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건데 왜 변호사마다 얘기가 다르지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해드리는데 10년이 맞습니다. 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자, 7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다 잘못 하시는 거예요. 10년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장기 10년 이상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추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지. 10년 이하니까 그 밑에서부터 장기가 제일 긴 거거든요. 단기, 장기 10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 10년 이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맞아요. 근데 뭐 장기 10년 미만의 7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님들이 틀린 겁니다. 7년이라는 건.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얼마다? 10년이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나와 있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부분에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여기에 해당이 돼서 10년이 맞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키셔가지고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옛날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언제 됐냐면 2023년 12월에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3년 12월. 자, 고소 시점이 공소시효에 딱 그게 아니라 공소를 할 수 있는 날이 10년이니까 자, 고소가 돼도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는 게 기소를 한다는 거니까 검사가 수사를 다 마쳐서 기소를 할 때까지의 그때가 이제 10년이니까 2023년 12월에 고소했으면 2013년 12월에 한 거는 이미 물 건너갔겠지. 이미 도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2013년 12월 또 간당간당하니까 2014년 이후 거를 고소를 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고소를 어떻게 했냐면은 2013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 2월, 2013년도 4월도 포함을 해서 자,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고소장에 다 적시를 했습니다. 왜? 얘가 이만큼 계속 나를 반복해서 추행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애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아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 일을 고소를 했어요. 2013년 2월, 2013년 4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2015년, 2016년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2015년도, 2016년도 요 건에 대해서겠지만 어쨌든 옛날 것도 고소장에 적시는 해놨더라. 왜? 죄질이 안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튼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 고소장이 들어와서 의뢰인이 경찰 첫 조사 가기 전부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난감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낸 기간이 있다 이런 거고. 근데 문제는 10년은 안 지났지만 거의 8년 전 그 다음에 7년 전 이렇게 되게 오래된 일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면 사실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증거가 별로 없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이걸 반박할 증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거지.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고소를 하면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넌 그동안 왜 고소를 안 했어? 라는 의문이 무조건 붙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너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니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할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고소장에서 적시되어 있던 그 장소가 정말로 그러한 장소가 맞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이동을 어디로 이동을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동이 과연 가능한지, 그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자리가 있었다. 그럼 진짜로 그때 회식 자리가 있었는지, 뭐 어떤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탄핵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 조사를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실 때부터 쫙 정리를 해온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하면서 이미 그 고소를 할 그분이, 고소장 우리가 열람해서 보기 전에 고소할 그분이 뭐에 대해서 언제 무슨 일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대비를 해? 막말로 그 이후에 우리가 사이좋게 지냈던 뭔가 대화 이런 거는 뭐 찾아낼 수도 없고, 휴대폰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8년 전 막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뭐 예를 들어 사내 메신저로 우리가 희희낙낙하면서 대화를 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얘가 문제 제기하는 그 당시 전후 상황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난감했습니다. 근데 거의 회사 주변 일대에 식당을 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진도 찍고 엄청 집요하게 어쨌든 이분도 대비를 하셨어요. 여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고소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혐의 없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아니면은 피해자가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유죄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뭐 사이좋게 지냈었는지, 그때 당시에 뭐 세 번째로 만났던 장소는 누구누구 씨의 뭐 청천 모임이었는데 과연 그 청천 모임에 이 둘을 같이 부른 적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다 수사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로 송치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의뢰인 멘탈 나가고,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또 의견서 내고, 검사랑 뭐 면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미 의뢰인은 멘탈이 초토화가 돼 있고, 그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뭔가 그러진 않았지만 일단 회사 생활이 다 어긋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막 퇴사를 해서 다른 데로 막 이직도 하시고, 여튼 되게 옆에서 보기에 속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 묵은 일을 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는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또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대, 뭐 아니 뭐 제3자가 뭐 들었던 것 같대. 그럼 뭐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뭐 했는지도 이미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당시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은 제가 눈치를 챘을 텐데, 저희는 너무 화기애애하게 그날 일자리를 다 마쳤고 그 이후에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하는 목격도 받아.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한 게 없으니까 계속 수사가 공전이 되고, 검찰로 넘어가서도 결국은 검사가 도장을 딱 혐의 없음으로 찍지 않는 한 계속 시간이 1년 정도가 이제 흘러버렸던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사건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상식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과연 상식적이냐 아니냐. 물론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일일이 이게 과연 피해자다운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법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이제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들. 예를 들자면 처음 추행을 당했을 때부터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을 굉장히 좀 엽기적으로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정신머리로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예를 들자면 무슨 회식이었는데 여성분이 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남자가 확 끌어안아서 키스를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일은 잘 있기가 어렵죠. 그러고 났더니 이 여성분이 그거를 이제 왜 이러세요? 이러고 나서 다음 날도 회사를 잘 출근을 해가지고 잘 지냈어. 자, 이게 과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거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누적돼 가면 그런 거겠죠. 여튼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다툰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굉장히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친하게 막 지내고 그랬어. 근데 다음번 회식을 갔는데
또 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화장실을 갔더니 막 엉덩이를 만졌다더라, 허리를 막 만지고 뭔가 등을 쓰다듬었다더라. 전에 그렇게 나를 벽에 막 밀치면서 뭔가 막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랑 굳이 좌석이 지정된 거지도 않는데 옆에 앉고 거기서 그 사람이 막 만지는데도 도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 불편해서 자리를 뭐 뜬다, 죄송한데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가겠습니다 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자리를 뜨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날 저녁에 마주편에 온 사람도 전혀 뭐 불편한 걸 못 느끼게끔 그날도 술자리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도 또 여성분이 직접 이 남성분한테 저 소개팅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소개팅도 막 해달라고 해서 주선을 해서 셋이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다. 심지어 이 여성분이, 이 피해자인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굉장히 가까운 회사 동료로서 생각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자, 수사관님, 그리고 검사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판사님이겠죠. 판사님,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이게 내가 피해자는 막 그 자리에서 막 자지러지게 도망을 가고 막 이래야지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굳이 내가 정신 건강하고 멀쩡한 성인인데 나를 그렇게 추행했던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가까이 온 사이로 맺어가면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긴밀한 어떤 사적인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한다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나의 어떤 내밀한 어떤 사적인 부분을 막 고민거리를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뭐 공유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엽기적인 추행을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연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런 의문을 일단 던진 다음에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굳이 옛날에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로 이제 와서 굳이 고소를 왜 했을까? 니네 뭐 사이 나빠지거나 뭐 네가 뭐 최근에 뭐 얘한테 뭐 굉장히 나쁜 뭐 잘못을 저질 걔 마음을 뭐 상하겠다거나 뭐 그런 게 있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사관이든 검사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말이겠죠? 뭐 미친 사람이라 그런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수사관이라면 진짜 저 사람 답답해 보인다,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데 라든지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내가 더 납득이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튼 계속 대응을 했죠. 그리고 검사가 거의 1년이 다 돼갈 무렵에 조사를 한다고 부르더라고. 요새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저랑 상담하거나 할 때 아니 검사가 나를 한 번도 안 부르고 뭐 기소를 해버렸더라라고 하는데, 검사가 한 번도 안 부르고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검사가 수사할 테니까 피의자 너 잠깐 조사받으러 와볼래? 내가 좀 직접 너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면 오히려 좋은 사인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부르는 케이스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마 혐의 없음 주려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당신을 부르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고, 검사님한테도 제가 좀 되게 좀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죠. 검사님 이게 진짜 뭐 이랬는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뭐 할까요? 하면은 검사님도 사실 공감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받고, 사람이 왜 말을 문답식으로 하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의견서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냈어요. 그날 이제 검사님이 궁금해하셨던 거, 검찰 수사관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은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깔끔하게 이분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의견서를 쓰거나 할 때 이제 딱 정리하시기가 편하게 이게 이런 꼭지점들을 쭉 찍어놓고 쭉 한번 이어서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만 해도 잃은 게 너무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사님이 딱 마침표를 찍어달라라고 하고 나서 의견서 내고 한 일주일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거는 고소를 해봤자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시돼봤자 기소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그것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그때 고소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도 넣기도 합니다. 왜? 죄질이 더 안 좋아!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참았는데!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지는 않지만, 양형의 이유라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거죠. 여튼 그렇게 되고, 오래전 일을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당시 증거나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그동안 너는 왜 고소를 안 했어?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도 고소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너무 캐캐묵은 사건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옛날 일을 가지고 하면은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날의 일, 그날의 전후의 일, 가까운 그 일을 가지고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좀 길어지거나 굉장히 막막하게 허공을 보면서 진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럴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관이든 검사든 판사든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들만한 점들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정리하시기 편하게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사는 최근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부른다라고 하면 기소유예를 주려고 하거나 혐의 없음을 주려고 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너무 막 구속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빡센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서 검사가 만약에 부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사안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 건이 한꺼번에 고소가 돼 있는 사건이었고, 회사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전부 다 혐의 없음이 나와서 변호인 입장에선 다행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피의자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혐의 없음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다. 피해자가 항고도 안 해가지고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